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기술스토리입니다. 공민왕과 관련된 인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신돈인데요. 신돈에 대한 평은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려를 개혁하고자 한 개혁가였다. 또는 왕을 홀려 권력을 가지고자 했던 요승이었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 속 신돈은 그 어디쯤 있는 인물일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려사 반영열전 신돈편의 기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야기 중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영열전의 기록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돈은 1322년 개성현 옥천사라는 절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천사는 의성과 제자의 화엄 10차례 하나인 비슬산 옥천사이니까 아마 화엄 사찰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강씨성을 가진 남편이 있었지만 신돈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절에 소속된 여종의 자식이면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고 사실 신돈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비가 되어야 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 승려가 됩니다. 당시 신돈의 본명이 편조였으니까 일단은 편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조는 어떻게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게 된 것일까요? 편조가 노비 신분을 벗어난 것은 친아버지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편조의 아버지로는 증문화좌정승 도참이에 추존된 신원경이라는 설과 신예라는 사람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옥천사 인근의 영산에 살던 영산 신씨들로 당시 힘께나 쓰던 부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돈이 노비 신분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편조는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으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승려가 되어서도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승려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겉돌았으며 삼방에 홀로 거처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이미 기득권 세력과 결탁한 승려들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한 곳에 머물길 포기한 편조는 떠돌이 승려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게 되었고 시체를 거두는 매골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기아와 질병으로 죽은 백성들의 시신이 넘쳐났고 편조는 이 시신들을 정성껏 수습해주며 그 답례로 백성들이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술을 주면 술을 마시며 전국을 떠돌게 됩니다. 절반은 승려이며 절반은 속인과도 같은 매골승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떠돌다 보니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가장 비천한 백성들의 삶도 엿보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편조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한자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도 불경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하지만 총명한 그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듣고 그대로 외웠고 또 다른 경전들의 내용도 그렇게 주워 들으며 외워 스스로 깨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후에도 글자를 읽고 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골승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찾는 신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항상 허름한 옷을 걸친 채 신도들을 차별하지 않으니 그를 신승이라 하거나 문수보살의 화신인 문수후신이라고 칭송하는 백성들이 늘어났고 그가 나타나는 고장에서는 백성들이 성인이 왔다며 편조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편조가 개성에 온 것이 언제인지 또 세상을 떠돌던 매골승이 공민왕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확실하진 않는데요. 공민왕의 측근인 김원명의 추천으로 궁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원명은 홍건적의 침략으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하였을 때 호위했던 인물이었으니 공민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공민왕이 신돈을 만나 호감을 가지고 신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자신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승려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는 꿈을 꾸고 괴이하게 생각을 했고 다음날 태우를 찾아가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원명이 편조를 아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꿈에서 만난 승려와 매우 닮은 편조를 보고 공민왕이 깜짝 놀랐던 거죠. 공민왕이 편조에게 호감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편조는 총명하고 언변이 좋았던지라 공민왕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편조가 공민왕을 처음 만난 시기가
공민왕 7년인 1358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 공민왕은 개혁 정치에 방해가 되는 건문 세족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킬 새로운 인물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만난 이 신선한 인물은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편조의 설법은 보우 같은 고승에 비하면 깊이가 떨어졌지만 민초들과 부대끼며 보고 들은 세상의 희노애락이 생생히 녹아 있었고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됩니다. 개혁의 동력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공민왕은 이내 편조에게 빠져들게 되죠. 이런 공민왕의 모습을 본 보우 스님은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진승이 그 뜻을 얻게 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사승이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께서 잘 살피시어 편조를 멀리하시면 종사의 다행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며 편조를 깎아내리는 평을 하며 편조를 멀리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보우스님과 편조는 종파부터 달랐기 때문에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보우스님이 볼 때는 편조가 사승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민왕이 편조를 더욱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그의 옷차림인데요.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도 낡은 장삼을 입고 나타났으며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장삼 하나로 난다 하니 그의 무력 없음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편조에 대한 존경심마저 가지게 된 공민왕은 옷과 음식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정갈하게 하고 버선 같은 것이라도 머리 위까지 받들어 공경함을 표시하며 대접했다고 합니다. 공민왕이 편조를 마음에 들어하며 자주 궁으로 불러 담소를 나누자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편조는 승려의 신부임에도 속인처럼 행동을 했고 자신의 불법을 들으러 온 여러 과부들과 간음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일반 승려들과는 다른 어떤 속인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관료들은 편조가 왕을 현혹시키는 요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민왕이 편조를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까지 들은 이조년의 조카 이승경이 이 중놈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힐 놈이야 하며 욕을 퍼부었죠. 정세훈은 공민왕도 어쩌지 못할 정도의 권세가로 성장해 있었는데요. 정세훈이 편조를 죽여 그 싹을 없애려 하기도 합니다. 결국 편조는 이들을 피해 개경을 떠나야 했고 승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지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승려도 속인도 아닌 삶을 살며 또 세상을 떠돌게 되는데요. 그 자신은 스스로를 두타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 자신의 길이 다시 열리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민왕과 편조가 다시 만난 것은 많은 사건이 일어난 후입니다.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략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을 갔었고 흥왕사의 변 때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으며 많은 측근들을 잃거나 죽여야만 했습니다. 편조를 경계하며 죽이고자 했던 이승경, 정세훈 등도 세상을 떠난 후였죠. 편조는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 공민왕을 아련했는데 그를 다시 만나 기뻤던 공민왕은 편조에게 한가로운 거사라는 뜻의 청한 거사라는 호를 내리고 궁에 머물게 합니다. 공민왕은 편조를 사부라 칭하며 국정을 자문하기도 하니 이 사람이 대세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이들이 편조를 찾아와 아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대부의 아내들은 그를 신승이라고 여기며 불법을 듣고 복을 구하려고 찾아오는데 편조는 또 그들과 번번이 간음을 하곤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편조가 국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공민왕 14년인 1365년입니다. 편조가 이렇게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은 그해 2월 공민왕 비 노국 대장공주가 난상 끝에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민왕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노국공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공민왕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설상가상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펴고 내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안팎으로 거친 반발과 도전을 받고 있었죠. 공민왕은 세신 대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을 덮어주고 서로 끌어주며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고 또 벼슬을 하게 된 자들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힘있는 가문과 혼인하여 출세만 바라게 된다는 생각을 하며 한탄을 합니다.
또 문생이니 좌주 동년이니 하며 서로를 부르며 끼리끼리 무리지어 사사로운 정리에 따르고 있으니 이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선택된 이가 바로 편조였습니다. 검문세가나 기득권을 누리는 불교 세력도 아니고 개혁의 꼬투리를 잡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신진 사대부도 아니었으니까요. 공민당이 편조에게 개혁의 주역이 되어달라 청을 넣었을 때 편조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척하며 공민왕의 마음을 더욱 끌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공민왕이 계속 권하자 일찍이 듣건대 임금께서는 참수하고 이간하는 말을 많이 믿으신다고 하니 이를 없애야 세간을 복되고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돈도 공민왕이 의심 많은 성격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줘야 한다는 다짐을 받으려고 한 말인데요. 공민왕은 스승은 나를 구하고 나는 스승을 구하여 사생을 두고 맹세하오. 이것으로 남의 말에 미혹됨이 없을 것을 부처님과 하늘에 증명하오 하며 맹세의 말을 써주게 됩니다. 이 약속은 과연 지켜질까요? 이때 편조는 편조라는 법명을 버리고 완전히 환속해서 속인의 이름인 신돈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공민왕은 신돈의 발탁을 반대하는 대신들에게 득도하여 욕심이 없으며 미천하여 가까운 무리도 없으니 큰일을 맡기며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를 마음먹은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고 신돈은 그렇게 진평후에 봉해진 뒤 엄청난 이름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수정 이순돈도 섭리 보세공신, 벽상사만 삼중대광, 영도첨의사 사사, 판중방 감찰사사, 취성부원군 제조승록사사, 견판 서운관사. 이렇게 역사상 가장 긴 관명을 받게 되는데요. 전례 없는 파격 인사로 섭리공신의 칭호를 받은 것이며 도첨의사사의 최고 관직, 무신회의 기구인 중방판사, 관리감찰과 탄핵을 할 수 있는 감찰사 판사 등의 직책을 받은 것으로 왕의 대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 먼저 눌러야 하는 대상이 한두 부류가 아니었는데요. 검문세가와 그의 자손들이 득세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민왕 이후 등장한 신진과 유생, 대사찰과 연결되어 있는 불교 세력, 외침으로 성장한 무인 세력도 세력화하고 있어 이들을 약화시켜야 했으니 이런 엄청난 벼슬을 내려서 신돈을 막강 권력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신돈이 정치 일선의 모습을 드러내자 큰 세력의 끈이 없었던 하급 벼슬아치들은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세력들은 당연히 신돈을 경계해서 그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죠. 이인복은 공민왕에게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어서 뒷날 반드시 변고를 일으킬 것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고 이재현도 그의 골격이 예전 흉인과 같아 반드시 뒷날 환란을 끼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공민왕에 먹히지 않았죠. 신돈은 기현의 집에 머물렀는데 백관이 모두 그의 집에 와서 이를 논의했다고 하네요. 신돈은 자신에게 아부하는 이들에게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른바 성인이라는 것이 어찌 내가 아니겠느냐 라며 스스로를 높이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현의 후처는 원래 과부였는데 과부일 때 신돈과 통정을 하다가 나중에 기현의 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돈이 기현의 집에 머물게 된 것도 이 후처의 입김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돈은 기현의 집에 머물면서 또 그녀와 통정을 하고 기현의 처가 신돈의 음식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과장이 있다고 해도 신돈이 겸손한 성향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돈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볼까요? 먼저 파격적인 인사조치로 개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인복을 비롯해 이공수, 경천응 등을 파면하고 당시 여러 공을 세워서 최고 자리에 있던 최영을 경주의 행정 책임자인 계림윤으로 자천시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영과 이구수를 잡아서 왕을 배반했다고 국문을 하게 되는데 최영은 거짓으로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삭탈 관직당하고 재산까지 몰수당한 후 유배를 가게 되었죠.
이에 유숙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은거하게 되는데요. 유숙은 홍건적을 물리친 공신임에도 이렇게 벼슬을 버려야 했으니 대신들과 문생들은 그를 교회까지 떼지어 전송하며 이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인복은 위태로운 때에 사직을 편안케 하더니 다시 편안한 곳에 신선이 되시려는구려 하며 시를 지어 전송했다고 하네요. 임금보가 공민왕에게 최영, 이구수 등은 홍건적을 물리친 계묘공신으로 난리를 평정하고 사직을 안정시켰으니 10대 후손에 이르도록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신도는 본리 중입니다. 아무리 나라에 인재가 부족하다 한들 어찌 미천한 중에게 정사를 돌보게 하여 천하의 웃음을 사십니까? 하며 간했는데 공민왕은 임금보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최영은 고려를 구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왜적을 물리친 무장으로 고려의 영웅이었습니다. 신돈이 이런 최영을 숙청한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공민왕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영의 권력이 너무 커지자 의심 많은 공민왕을 자극했고 최영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최영과 신돈의 사이도 좋지 않았는데요. 밀직사 김난이 두 딸을 신돈에게 바친 일이 있었는데 최영이 이를 알고 비난을 했고 그 일로 신돈과 최영이 척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최영이 숙청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신돈은 최영이 가졌던 군사 지휘권을 김원명에게 주게 됩니다. 신돈을 공민왕에게 추천해준 인물이 바로 김원명이죠. 백관들은 신돈과 국사를 논의했고 공민왕은 신돈이 올리는 서류를 거의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신돈이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신돈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신돈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것이 날로 심해져서 뇌물이 폭주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제멋대로 여색을 즐기다가 왕을 아련하면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차만 마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밀직제약 이달충이 일찍이 여럿이 앉은 자리에서 신돈을 가리켜 사람들이 공의 주색이 돌을 지나쳤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했다가 신돈에 의해 파직되기도 합니다. 간관인 이조노와 정추가 신돈을 비난하는 소를 올려 그를 탄핵했는데요. 백성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면 신돈에게 다시 승복을 입히고 관직을 빼앗아 절로 보내야 합니다. 그를 보내야 백성이 안정되고 나라의 환란이 풀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색의 노력으로 지방의 수령으로 자천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간관들은 감히 신돈을 비난하지 못했고 눈치를 살피던 재상들도 신돈에게 빌붙게 됩니다. 신돈은 전민 추정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스스로 책임자인 판사를 맡게 됩니다. 공민왕은 조서를 내려 곳곳에 방을 붙이게 되는데요. 근래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 탐욕이 풍속을 이루었다. 종묘, 학교, 창고, 서원, 녹전, 군수의 토지와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생업으로 삼았던 전민을 권문세가들이 강제로 빼앗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감을 설치해 바로잡으려고 하노라. 그간 토지를 빼앗고 양인들을 천인으로 만들어 일꾼으로 부리며 부역 대상자를 농장에 숨겨 일을 시키는 등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확보하고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왔는데요. 전민 추정도감을 설치해서 이 토지제도와 노비제도를 혁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의 도전을 했던 이 개혁안을 이번에는 꼭 성공시키리라 다짐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개경은 15일, 지방은 40일의 기한을 주고 그동안 권문세가와 호족들이 불법으로 탈취했던 전민, 그러니까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합니다. 권문세족들은 당연히 신돈의 처사에 대해 격분했겠지요. 하지만 이 개혁은 백성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개혁일 수밖에 없었고 양인이 되기를 호소하는 천민이나 노예는 양민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빼앗긴 토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으니 신돈은 백성들에게 성인으로 친송받게 됩니다.